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한밤중의 울음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어두운 밤 속으로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불빛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차갑고 침침한 공기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누군가의 숨결 혹은 누군가의 발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다시는 혼자 있을 수 없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찌를 것도 모두만 있었던 정명난 지도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창문조차 없는 곳으로 걷었다. 노릇노릇 방치된 건물의 특유의 냄새로 나서는 펼참고일지도 몰랐다.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되밀려 했지만 도저히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장소뿐만이 아니었다.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도잡고는 차분히 생각을 잠겼다.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왜 부상을 당한 건지,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을 들린 듯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끔찍한 고통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다. 점점 지금은 이곳을 나까지 어렵다고 생각해보는 일단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자식은 넘겨 담았다. 어떤 머리를 부어섞으며 기억을 떠올리려 내렸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희미한 소음이 들렸다. 갑자기 들려 소리에 잔뜩 긴장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소리가 났던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데다가 검이 꽤 넓었던 탓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겉이 전혀 보이지 않아 골토심은 더 커져갔다. 난 침을 삼키고 어둠 속을 음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좀더 그 소리는 마치 거친 짐승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어떻게 들어보면 고양이의 숨소리 같기도 했지만 분명 고양이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보다 몇 배는 커다란 짐승인 것 같았다. 등치에 주로 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논문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을 귀를 세게 깨물며 버텨내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딸을 휘저 간신히 격을 짚었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것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지금의 나로선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나한테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손으로 벽을 떠들었다. 그러고는 그것으로부터 듣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펼쳐 두루차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시간이 그리 많진 않을 것 같았다. 몇 분이나 지났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움직이더니 저녁 손보다 상당히 심했다. 숨이 거칠어지는 것을 다시 느꼈고는 첫걸음씩 조심스레 움직이던 그때 뇌에 따라 무언가 바뀌었다. 심장이 떨어질 듯한 느낌에 난 급히 헛다름을 들이치며 귀를 기울였다. 다행히도 잠 건너뛰는 무언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속적으로 저치 숨소리만 내뱉어뿐이었다. 왠지 어둠 속에 숨어 날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골이 오싹했다. 고개를 흔들며 참뜻함을 털어버린 난 다시 소리는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라 낡힌 것을 시도들었다. 사람의 신발이었다. something 이 신발은
마치 방금 전까지 사람이 신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끈적한 무언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어둠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의 촉감과 격한 냄새 때문에 개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사람의 피였다. 깜짝 놀라 기침을 지르며 신발을 멀리 던져버릴 뻔했지만 가시는 천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금이 신발을 내려놓으며 손에 묻은 피를 내 옷에 닦았다. 마치 걸레라도 맞은 것 같은 소금 끼치는 느낌이었다. 피에 젖은 신발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저 전봇대에 있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다. 어쩌면 그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무시무시한 괴물. 그리고 어쩌면 난 저 괴물을 모시던 곳에서 여지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다 다친 몸 때문인지 이미 채를 걸어도 한계를 늦추고 있었다. 하늘이 날떴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낡은 선적기가 달린 문이 반짝였다. 다행히도 잠겨있지 않은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선적기를 돌려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열리는 소음내 난 숨을 죽이고서 귀를 기울였다. 어둠 속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난 크게 안도하며 문을 빠져나가려는 그때 숨이 턱하고 막히는 섬뜩함이 몰렸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이상했다. 전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친 숨소리다 계속 날 괴롭혔었다. 지금 이 이상함은 대체 무엇이었다. 그리고 이내 머리칼이 건드서는 느낌과 함께 내 바로 뒤에서 긴 기척이 느껴졌다. 질척한 느낌의 무언가가 내 목덜미에 닿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난 크게 비명을 지르며 맵다 닫고 뛰쳐나갔다. 몇 번씩 벽에 부딪혔고 몇 번씩 바닥을 부렸다. 금문 건물을 빠져나온 듯했지만 여전히 썩음은 어둠 속을 가득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잠시 난 끔찍한 고통에 바닥에 쓰러졌다. 성취하는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가쁜 숨을 뱉어내며 간신히 일어서렸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침대에 누워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 팔과 다리는 침대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도탈을 당한 듯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말씀의 상황으로 머리가 깨질 것처럼 따따했다. 잔차돌이 사는 듯 따뜻했다. 먼저 어디곳은 병원이거나 그 비슷한 곳일 것이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그건 분명했다. 그리고 찰칵 다리가 덮여 있는 것을 보니 척박적이지 않은 장소일지도 모른다. 뭐? 잠깐만. 거기에 생각이 미친 난 끔찍한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전에 내가 있었던 창고, 어쩌면 사람들을 거둬두는 곳일지도. 시력 같은 사람을 폭행해서 기절시킨 뒤 창고로 옮긴다. 이곳으로 옮긴 다음 시절대에 올린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소리가 들리며 노통도 안으로 들었다. 저때 김장을칠 소리가 나면서 경계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전무만
중년 남성의 목소리다.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골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게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하마터면 시력을 완전히 잃으실 뻔하셨습니다. 전자의 말에 내 눈으로 안대가 실어져 있다는 날 지었겠다. 그리고 창고에서 틀려냈을 때 시선이 좀 더 어두웠던 것도 말이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마 몇 시에 짐을 덤져도 들고 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리에 질서를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았다. 식은 내가 있는 곳은 병원이고 난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었다. 삼성주차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 휘말린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최악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어떤 분이 발견했습니다. 최고가 상처를 좀 덜있다. 교통사고로 등받이 못 봤네요. 목는 것들도 많대. 그래 침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결심성 정도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난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창고에서 겉만 기억하려 노력해봐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를 보면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 전부 기억했다. 반드시 되어 고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등에 질쳐매돼 금급실로 달려가고 있었다. 초조함과 불안감에 교통의 길을 건너려 한 것이 실수였다. 운전자는 길을 건너고 있는 아내를 등에 업은 날 터지 못했던 나는 그 차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다 실냄새를 풍긴 운전자다. 너무나 아내를 차에 싣는 것이 그 마지막 지어지었다. 정신을 잃기 전 그 운전자는 아내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갈 젓가락을 스며했다. 하지만 그 운전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와 내가 죽었다고 넋대로 단정 지은 그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시체를 유지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장소는 민족이 드문 곳에 있는 버려진 공장이었다. 저는 내가 키워놨던 그분 말이다. 잠깐만. 그러면 별 아내는? 그러던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모든 속에서 보았던 그 짐승의 정체는 가능했던 말입니다. 의석을 내려 말을 걸어왔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거울로 인한 겉은 숨을 내쉬면서던 가려움을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은 떠오르게 톰했다.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그렇게 조글거리며 겉에 있는 소나기를 달아두었다. 하얀 피부에 차나미른 머리, 그리고 슬픔과 사랑이 깃들어진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한 번 더 소나기를 안고 싶다. 그녀에게 팔을 뻗어 보려 했지만 갑자기 들려오는 커다란 소음에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짧은 탓과 함께 소영이의 세상이 내게서 몰아쳤다. 빗소리와 묘에 떴다. 눈앞에 보이는 천장이 곧바로 지붕이었기 때문에 꼭 수십 명의 아이들이
컴컴 깨는 듯한 소리가 난다. 와, 시끄러워. 총영이 얼굴을 또 보고 싶다. 그를 틀어막고 다시 잠에 들려 해봐도 역시나 무렸다. 너도 깨우기가 졌으니 너도 되었건 그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또는 몸을 일으키고 기지개 일켰다. 뭐 할 수 있었던 저답게 하긴 했지만 어쩌서려 열수부터 졌으니 거의 15시간은 그를 자습이다. 마음 같다 비실사수단 잠만 자고 싶었지만 아무리해도 그것은 무리였고 최소한의 생명 활동을 해야 한다. 주방을 끼자 먹을 것을 찾아두었다. 라면은 다 떨어졌고 한참도 없었다. 겉솥에 누름도 턴더미가 남아있어. 물을 말아서 억지로 먹었다. 맛이 있음이 없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나에게 이건 현실이 아니다. 송영이가 있는 곳, 내가 잠이 들었을 때만 갈 수 있는 그곳이 진짜 현실이다. 그냥 이곳은 날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세계의 꿈이다. 가깝지도 않은 더들 억지로 뱃속에 밀어넣자 좋든 싫든 도망가게 찾아왔다. 그러다 물도 슬픔이 몰려와서는 그릇을 쓱 밀어넣고 주먹거렸다. 손흥기 보고 싶다. 물론 이 세계에 손흥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몇 번씩이나 확인한 사실이었다. 이 현실에 속았다 한숨을 쉬고 있자니 누군가 눈을 두드려왔다. 들어와. 상대가 누구일지는 알았기 때문에 난 묻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제 들어왔어? 그나마 지금 친구라고 할 수 있는가? 저 녀석뿐이었다. 제자자. 그래봐야 저 녀석 하는 거야. 가끔 답에 사수던다. 인생에 대한 듣기 싫은 조언을 쏟아내는 것 뿐이지만 그 말을 비교적 짐작에 들어줘도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충고를 계속을 한다. 더군 뭐 짜장면으로도 시켜줘? 지성이의 말에 난 고개를 저으며 텅빈 밥그릇을 가리켰다. 야, 뭐 좀 제대로 먹지. 이게 뭐야? 있어봐. 같았어. 어차피 안 넘어봐. 깨달 어플을 뒤지던 지성이는 크게 한숨을 쉬며 내 앞으로 앉았다. 금들, 너 소갈비는 있어? 그다음까진 괜찮아. 저번에 받은 거 아시겠어? 지성이는 각오를 다치듯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마나 자수르겠지. 야, 뭐 내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한 번 할게. 너 근데 어떻게 살 거야?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부모님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연면만 하고 살 거야? 기술도 하고 돈도 모으고 있어도 거고 결혼도 해야지. 대충 말 같지도 않은 금액 흘려가지고. 나야 정신 세트. 야, 너가서 잠만 자는 게 말이 되냐고. 난 저놈의 자수를 다 듣기 싫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네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거든. 근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래. 생각? 무슨 생각? 꿈에 나오는 그는 뭐야? 소명님도 뭔가 하는 여자 떠올려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게 이 생각이고 이 계획이야? 현실에서는 역답반에서 첨단 말아먹으면서 꿈에서는 소명님도 적도 철회주고 안아주고 예뻐야 재밌다. 거기가 진짜 같아? 정신 차려. 야, 수치는 말고 벼치라.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30 되고 40 되는 거 진짜 한숨말이다. 오늘따라 기분 나쁘게 찔러대는 지석이의 말에 안 좋은 감정이
되돌아듣다. 그래서 평소 같지 않게 혼자 말하듯 기아냐는 듯했다. 아, 씨발. 그냥 자꾸 말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진짜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너 욕실에서 술 먹고 왔을 때 너희 엄마 충격으로 쓰러졌어. 알아? 너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네 여동생이 네 다리 붙잡고 오면서 말린 거는 기억 안 나? 집으로 다시 오라는 거 네가 웃겨서 안 간 거잖아. 이 거지 같은 먹덕감이 있어야 눈에 수능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무릎 꿇고 부탁하시더라. 네가 가족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라도 주기적으로 들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 너도 저번에다 우리 아들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셨어. 너라 할 말이 없었다. 애초부터 이 자식도 그 가족이라는 작자들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 더 이상 대화하는 건 무의미하다. 됐으니까 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지만 오늘만은 지선에도 물어서지 않았다. 정신 좀 차리라고 이 개새끼야. 언제까지 그 귀신이었다 꺼내서 병신같이 살 건데. 귀신이란 말에 나 역시 더 참지 못하고 지성이 멱살을 잡았다. 귀신 아니로 온 데다 몇 번 말이냐? 지금 뭘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나한텐 여기가 현실이겠지만 나한텐 아니야. 나한테는 손놈이가 현실이야. 맞았어? 지성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한참에 날 노려보더니 입을 열었다. 정말 그렇게 스모트? 진짜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잠이 들면 나타났다가 잠에서 깨면 사라지는 그게 진짜 현실이야. 뭐? 눈을 뜨는 도울은 여기다. 이 귓물 떨어지는 옥탑방이. 너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점점 다 짜있고 저녁 눈 감으면 나타나는 그 수상이 진짜라고 스마트?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건 뭐다? 난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손흥민은 진짜다. 손흥민가 있는 세계다. 진짜 현실이다. 이것 하나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진실이다. 지점아, 그냥 좀 가주라. 지점이는 찬동한 표를 삼키듯 숨을 몰아치다니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나가기 전 청렴스럽게 내뱉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래도 밥은 좀 제대로 먹어. 너는 뭐 또 쓰러지시는 거 보고 싫으면 마지막까지 속을 긁어먹는 녀석의 만에 더 참지 못하고 밥그릇을 들어 녀석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한동안 더 너풀지 않았다. 난 밖으로 나갔다. 비가 내리는 도시의 하늘은 노란 회색빛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산과 건물들, 지나가는 기차, 겉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고문은 수많은 사람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각자 사안을 가지고 또 인연을 가지고 살고 있겠지만 이 세상에 손흥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옥탑방에서 잠이 들면 꿈을 꾸듯 만날 수 있을 뿐. 그 사실 하나만이 날 미치지 않게 만들어줬다. 손흥민아 기억해. 다른 번 다 무시해. 아까 지성이 그 새끼가 짓거리는 말도 여동생이며 엄마며 아빠며 이딴 거 전부 다 무시해. 손흥민만 기억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 산내를 걸 때 몇 번씩 주먹거리며 슬쩍 발을 내려다 두었다. 밭이란 높이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가짜 사상을 끝내던 청은이에게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시이 결정하지 못했다. 내가 잡혔다고 나설 때마다 누군가가 날 말려쓰겠다. 무시할 수도 있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가짜이고 저는 인간들이 뭐라 하든 나딸 아니었으니. 하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 잠잠 죽어날지 나은 먹었음에도 결국 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도 괴로워 거점 딴 안으로 들었다. 침대맡에 지자 수면제를 찾았다. 수면제를 자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소영이가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소영이가 날 쓰다듬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길 원했다. 난 되는 대로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는 귀에 푹 젖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도 눕다. 이제 이 가짜 세상을 벗어나 진짜 현실로 갈 시간이다. 사랑해. 소능이가 비웠다. 언제나와 같은 아름다운 미소, 하얗게 빛나는 피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맑은 눈동자. 어제와 나 깨뜨지 않은 것이 없었다. 소명보다 소능이로 만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마치 꿈꿈이 꿈꾸는 느낌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 가짜 현실이 날 잡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뛰어내렸으면 감정 손을보다 소능이가 나눴을 텐데. 다시금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후회보다 송영이의 얼굴을 보릴 때 더 진하다. 송영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송영이, 내 전부이고 내 삶의 이유인 송영이. 난 머릿속에 박아 넣으려는 듯이 송영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떠나서 송영이는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날 씌우고 싶었지만 눈물이 흐르는 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마음이 울고 있었던.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곧 돌아올 거야. 약속할게.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다시금 눈앞이 흔들리며 소능이가 거점 속으로 사라졌다. 눈을 뜨니 다시 그 옥토땅이다. 천장에 굴곡이 난 듯이 이마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안그래도 푹 젖은 침대를 적셔오고 있었다. 비참함과 슬픔에 그제야 눈물이 났다. 이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선 단 하루도 살고 있지 않았다. 난 곧장 문을 열고 나가서 옥상 난간위에 올라섰다. 아치런 옷 따위는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얼굴 따위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 소영이에게 가면 된다. 그녀가 있는 진짜 세상으로. 거꾸로 다지고서 나를 때리는 그 순간. 안 돼. 죽으면 안 돼. 누군가 내 다리를 잡아채웠다. 또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지지 않는다. 너야, 이거 안 가? 난 갈 거야. 소연이한테 갈 거라고. 거치해도 발길질하자 어느새 나타난 지성이다. 날 뚫어내렸다. 그 새끼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딴 생각하지 말랬지? 지금 네 동생 꼴 안 보여? 저거를 보고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사는 새끼냐? 지성이가 가리키는 못을 갈아두었다. 빗물에 젖고 내 발길질에 입술이 터진 자세. 너무 조서럽다는 듯 오르는 동선을 보니 역시나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전화하기 말았다. 내 동생이 아니야. 쓰러진 녀석도 내 엄마가 아니고 무릎 꿇은 그 사람도 내 아빠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내 친구가 아니야. 넌 너 같은 친구 없어. 지성이는 분노 대신 저도는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자, 손무나 정신 차가자. 진정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데려가서 얘기 좀 하자고. 나 서군이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저 샤넬을 보라고. 몇 달 동안 비가 멈추질 않잖아. 감독 오질 않는 데는 해는 없어. 온 사방에 다 내 작품이잖아.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얘네들한테 현실일지 모르지만, 아니, 미래가 뭔지도 난 잘 모르겠지만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의 하늘은 차라색이야. 밤과 낮이 있고 비가 그치면 해가 뜨는 게 진짜 현실이야. 알아들어? 내가 꿈으로 도망친다고? 아니야. 여기가 꿈속이야. 다시금 소련으로 생각했다. 정말 살아나는 늘 안에 하소양. 그가 교통구석으로 식물이 말이 되었어. 의식도 없이 사격을 해내고 있을 때도 내 곁을 지켜주었던 소명이. 하지만 이 꿈속 세계에선 잠이 들었을 때만 의식을 차려도 소명이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다. 난 화를 내며 지성이를 바라보았다. 지성이는 아무런 감정이 있지 않은 마치 나래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여조생이라 주장하던 그 여학생도 어느새 지성이 옆에 서서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내 부모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란히 서서 날 가만히 보고 있었다. 차반을 둘러두었다.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자동차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건물에서 떠들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서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다 마네킹 같은 얼굴로. 그 지지함은 말 못할 뿐도 날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들은 날 두려워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 앞에 있는 내 사람과 그래도 저 멀리 고문이 있는 사람들같이 마치 이들 마침들 그저 말했다. 지성훈아, 아무로도 뭘 착각한 모양이네. 하지 말았게. 여기 꿈이 아니야. 여기가 현실이야. 네가 잠들면 가는 곳이 꿈이지. 이건 아니야. 사람들을 억울한 손이 한순간에 날 잡아채서는 억지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다 침대에 눕혔다. 알겠지? 여기가 현실이야. 그걸 절대 의심은 안 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기절하듯 쓰러졌다. 빗소리. 다시 빗소리를 들으며 전에서 뛰어났다. 기도는 꿈에서 속을 위를 도지 못한 기도를 든다.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라. 수아가 내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다. 분명 신입생 한인회 때 처음 보고 같은 수업도 몇 개쯤 들었었지만 별다른 미사도 없이 그저 선우의 존재만 알고 있던 동기였다. 하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쩌다 만들어진 중성고사 뒤풀이에서 술에 취해 밝게진 얼굴로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이다. 애초에 시끄럽게 노는 것도 별로였고 먹을 것도 충분히 먹었겠다. 눈치 봐서 일어나려도 찰쓰리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하이텐션인 수아와 함께 술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 너 닮았나 보네. 뜬금없이 던지는 이상한 칭찬에 나도 맥락없이 받아쳐 주었다. 하지만 수아는 내 대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이스크림을 손에 두고자 한참을 웃어대었다. 얘 마르는 것 봐. 이제 보니 너 아주 요물이었네. 그날이 있었던 뒤로 우린 빠르게 친해졌다. 수업 때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었다. 다른 동기들이 끼는 경우는 없었다. 생각해보면 수아도 학교에서 늘 혼자 다뤘던 것 같다. 나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우니 뭐 그렇다 치지만 예쁘장한 수아는 왜 학과 내에서 녹아들지 못하고 겉도는 것이다. 보숙 때도 그때 우연히 동기 여자들끼리 떠드는 게 귀에 들려온 동에 다들 알 수 있었다. 숭아제에 몸을 그리 햇도댔은데 남자를 흘려서 덤도 뜯어낸다던데? 용품에도 미친년이래. 내게 들려온 저 따위의 말들은 그 출처도 근거도 희박한 소문이었다. 저속 불량스러운 이미지에 외모도 예쁘다 보니 질투심 때문에 그룹에서 밀려난 모양이었다. 물론 난 그런 소문 따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전부 진짜라고 해도 거부감 따위 없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수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참 버거웠던 모양이었다. 2학기 중간쯤 되어서는 휴학했는지 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사자. 새벽 늦게 수아에게 전화가 왔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 해도 소식이 궁금하거나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다. 하지만 두꺼운 테디를 입는 이 추운 날 아이스크림 핑계를 대면서라도 날 만나고 싶다면 그만큼 저 싫은 뭔가가 있겠거리 싶다. 저 책방 근처 편의점에 있다는 수아를 곧바로 찾아갔다.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추운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수아를 보니 조금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나마 믿을 만한, 연락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겠지. 난 가만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아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 궁금해?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해. 그런데 왜 안 물어봐? 나한테 말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이렇게 얌전히 있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수아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침울하게 변하며 물어왔다. 나에 대해서 소문 들은 거 뭐 있어? 몰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없어.
약간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이어지는 말은 우울한 것이었다. 거의 다 사실이야. 외로움 많이 타서 남자 품속을 찾아다니고 가지고 싶은 건 김내수라도 가져올되고 돈에 미친년, 남자에 미치는 맞아. 딱히 거부감은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대꾸할 수 있었다. 열정적으로 선을. 근데 뭐 어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지. 어찌 보면 상당히 무례한 말일 수 있지만 수아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내 태도다. 놀라 안 붙었다. 예전부터 느꼈는데 넌 되게 특이하다. 다들 반응은 비슷했거든. 여자들은 대놓고 혐오하고 남자들은 혹시 한 번 줄까 싶어서 착한 오빠 모드로 찝쩍거리고 컸던 놈들이 뭐라 하든 가게 뭐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잘든 잘든 씹고 있던 수아는 잠시간 조용히 있다가 주식술에 말했다. 나 오늘 재워주면 안 돼? 지금 나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재워준다.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래, 가기 좋진 않으니까 가자. 재워줄게. 추웠을 테니까 우선 따뜻한 물로 좀 씻어. 그리고 좀 푸긴 할 텐데 내가 빌려줄게. 이거 입어. 저것은 모르겠다. 내 거 있던가 네 거 다시 있던 거 알아서 해. 남자 거긴 한데 아직 안 뜯어 새고 있어. 무심하게 챙겨주자 긴장했던 표정의 수아도 마음이 놓인 모양이었다. 수학을 씻는 동안 난 조용히 전화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깜치? 이건 좀 힘들다. 녹음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좀 그렇다. 겉도를 꺼내 이리저리 삭히고 있자니 수아는 내가 틀리는 걸 꺼내고 나왔다. 와, 이거 진짜 너무 편하다. 나도 이런 거 몇 대 사다야겠다. 여시 손으로 엉덩이 뒤를 쓸어보이는 꿀을 돌이 속옷까지 갈아입은 모양이었다. 이번 기지했으니 속옷 그것도 타자. 그리고 난 수아에게 자도를 들이밀었다. 목질하는 수아를 보며 바차식다. 이 눈엔 얌전히 칼날을 잡아서 손잡이 쪽을 내밀고는 재차 설명했다. 베개는 두 갠데 이불이랑 전기장판이 하나라 바뀌어서 자야 돼. 난 미라처럼 얌전히 자는 편이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내 손 이상한 데로 간다 싶으면 자로 찔러버려. 멍하니 있던 수아는 철원봉 그날처럼 딸딸 웃으면서 말했다. 다짜고짜 칼 들이밀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게 뭐야. 그럴 때까지 안 해줘도 돼. 신뢰라는 건 바로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믿지 않겠어? 그럴 듯하다. 수아는 웃음기 가득한 표정으로 과도를 받아들였다. 참도 안 잡고 자겠다는 남자는 너가 처음이야. 차차는 남자만 만났나 보래. 지푸리 완전히 풀렸는지 훨씬 밝은 얼굴로 자리에 눕는 수아를 보며 불을 껐다. 잘 자. 너도. 약간의 시간이 지났다. 자? 수아의 목소리였다. 아니, 잠시 뜸을 들여 수아가 다시 말했다.
내가 사람딸이 하면 들어줬더라? 동정하거나 조언하거나 위로해주는 건 못하겠지만 들어줬었어. 그리고 토닥토닥 지어칠 수도 있고. 다시 약간 뜸을 들이고는 조심스레 말았다. 전화달라고 하면? 전화 줘야지. 너무 가격대를 말고. 키스를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돼. 여기저기 막 만져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그것도 안 돼. 수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왜? 내가 매력 없어? 아니면 더러워서? 아니, 넌 매력 있고 예뻐. 더럽지도 않고. 근데 우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 그치? 내가 널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누구도 못했다곤, 노래도 더 길을 찍곤, 데이트도 하고 만난 것도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났을 때 길 밖으로 어디든 여행 가서 즐겁게 돌아다가 해 떨어지고 저만 남게 되면 그때 모두 있게 해야지.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그래야 돼. 순아는 실망을 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더 고집 부리는 대신 조용히 파손을 하기 시작했다. 나 사실 돈 잘못 빌렸다가 못 갚아서 엄청 더러운 일 했어. 꼭 참고 돈 모아서 다 갖고 나오긴 했는데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징그러워서 미칠 것 같아. 이후 수아의 고통스러운 똑대기 이어졌다.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까지 드러내야 할 만큼 괴로웠고 또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믿었던 모양이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마친 수아에게 내가 말했다. 말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 그냥 토닥토닥 해줘. 푹 잘 수 있게. 난 수술이 몸을 옆으로 이도는 수아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고마워. 잠시간 그렇게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안 가 잠들었는지 수아는 규칙적으로 숨을 내떠났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숙취가 주는 갈증으로 나를 기침을 하며 일어난 수아에게 말했다. 기분 좋게 대답하는 수아에게 냉동실에서 꺼낸 아이스크림을 건네주고는 냄비를 꺼내들었다. 마늘 끓여줄게. 주말인데 혹시 오늘 약속 같은 거 있어? 없으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자. 할 말도 있고 전화할 할 말도 있고. 수아는 기대가 머린 표정으로 기부를 빠져나왔다. 무슨 말? 그러니까 일종의 동의? 그렇게 되었다며 라면 5개를 꺼내들었다. 주말인데 라면을 5개나 끓여? 세능이야.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동안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찍 왔네. 소개할게. 이쪽은 내 애인이야. 이름은 주석이고. 네? 어제 얘기한 대로인 내가 좋아하긴 나를 좋아하긴 고들태서 사귀던 여행까지 같이 단 진짜 사랑하는 내 애인. 수아는 덜덜덜한 표정을 한 채 집으로 들어오는 증직한 주석이를 주반이 보다도 나렸다.
아, 그랬구나. 난 우자 좋아하는구나. 난 끓는 냄비에 라면을 넣으려 대답했다. 더워. 좀 애매한 게 일단 나는 남자 좋아하는 게 맞는데 주정이는 여자 좋아해. 나는 정확히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남과자들의 적도를 걸었어. 나랑 사귀면 이쁜 여자랑들 제주도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면 우리 조정이가 여자 도시는 제주도 없거든. 나는 무조건 로맨스가 먼저인데 조정이는 몸만 있어도 괜찮대. 저다가면 조정의 피에 깃털음치며 물에 쏟아 수많은 갈수들이 맞아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도미를 그대로 가는 거야. 우리 조정이는 여성미가 넘쳐서 나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 적들은 지금 우리 조정이를 만족시켜주면 어쨌든 네가 산 이야기는 자꾸로 새나가는 일은 없을까. 요즘 뒤였던 어젯밤 충망의 이야기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자 수아는 충격을 받은 듯 끔찍대었다가 저도 제대로 들러보았다. 자꾸 조리금 들지 마. 지금 아까 치웠어. 이미 조전한테 생치대라준 너는 안 되니까. 좋게 생각해. 여자 나랑 살아봤잖아. 조정이가 나를 더 생각하든 좋게 제자두자. 그게 바쁜다면 뭐 너가 조정이랑 먹으면 시간 보내는 거 무슨 것도 좋고. 일단은 배부터 채우자. 자기야, 책상 좀 펴봐. 수아의 몸을 헬목소리 흩어보던 조선이란 입맛을 다시며 책상을 꺼냈다. 저는 소심하고 예쁜 소녀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제젠 소심한 꿈과도 같았었죠. 하지만 제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몰아섰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어두운 새벽, 하늘을 구름 닮아서 잠이 들 시간, 가로등도 꺼져버린 것 같은 거리에 한쪽 구석에 그림자만 큰 어두운 이야기지만 이제는 많이 후전되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조 채널의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18살 생일 바로 전날, 그리고 생일날을 거쳐 그 다음날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는 좀도 맞고는 사랑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로 제 마음은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져 들었습니다. 과거의 제 남자친구는 깨종과 훨씬 넘었던 30대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 만나선 안 될 사이였지만 사랑이란 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한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린 어쩌기나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조금은 차분해 식물이 성장하듯 서로에게 물들어갔습니다. 거치 꽃이 피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새싹이 자라나듯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8살 생일 때 그 새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는 제 생일 바로 전달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지쳐였던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땐 헤어졌지만 제 남자친구는 제게 선물을 주겠다며 다른 학교에 있던 저를 늘어내었습니다. 마침 그땐 교육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잠시라도 남자친구로 도로했고 교육에 늦으면 안 되니 우리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전에 이뤘던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있던 곳으로 자신의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수석에 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옆자리에 앉아 남자친구와 짧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며 다시 차에 타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가서도 되었겠지만 조금 감각적인 그의 말투에 두려움을 느껴 저항을 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옆자리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잠깐 차를 세워도 되는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무작정 차를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창 안이었기에 힘없이 끌려 가버렸습니다. 그거는 한쪽 그쪽에 가장 어두운 위치에다 주차하더라고요. 그리지다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더웠던 남자친구였지만 용빛 또한 되뇌갔습니다. 그건 갑자기 차에서 내렸더니 저수석의 문을 열어 감도로 저를 제자리로 태워서 키스를 시작으로 저를 밤낮들였습니다. 저는 이러지 말라고 손길을 피하며 손톱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뜯어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듯 도대체인지 목 안은 뾰족한 억점을 한 줌 가득 삼킨 것처럼 겁보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그 손짓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숨죽이게 되었습니다. 저항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검문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검은 상태를 들고 있는 짐승 같은 한 마리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개인 정보와 몰래 저를 촬영했던 영상을 비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시커먼 괴물 때문에 저는 여자로서 지켰어야 될 것들을 차마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마음도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목적을 달성한 그 괴물은 제게 미안하다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언제나 그러왔던 모자한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학교 앞으로 다시 데려놓고서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꽤나 잘 울지 않았었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다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해서 피가 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을 꾹 참고는 용기를 내어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당일은 4월 13일이었고 저의 생일인 4월 19일 날 그 괴물 새끼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로 조퇴하고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담당 수사관님을 배정받았고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혼이 날까 싶어 걱정을 했지만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인지 편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적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다는 마음에 눈물을 주룩 흐르더라고요. 마음을 해서 가다듬어 키고의 차 도모와 전화번호, 이름과 기삼찾기, 또 이외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지어서도 같은 중 다른 경찰분께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 사람이 만들고 물었습니다. 전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나고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 얼굴을 또 봐야 하는지 이번에도 오버거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몸과 성체를 뒤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든 사람들 중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거를 티를 내지 않다고 눈물을 꾹 참으며 피고 사진을 가리켜 이 사람이 맞다고 답을 한 뒤 남은 지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사, 첫 번째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경찰관님께서 몇십 시간이지만 다시 와줄 수 있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확한 옆집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아마 짐고 채취일 겁니다. 저를 담당하던 경찰분께서는 짐고 채취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물어보시길래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건 당시 있었던 것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사관님은 저를 데리고서 교무원 같은 어떤 센터로 갔습니다. 저는 조보사 교실 사장님과 또다시 상담 7분, 임신에 대한 검사와 성병 등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샤워 피임약? 이런 것도 처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세한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저 정말 많은 생각을 할 뿐 세상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그 시간 내에 전부 다 느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안목을 꾸곤합니다. 거두은 담 안에서 자꾸 쳐다보면 철장에 달린 창문을 지나다는 검은 사람이라던가 새까만 복도를 걷다가 펼쳐지는 수많은 문들을 전부 열어 탈출하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힌다던가 그냥 길고일 뿐이라고 머릿속 어딘가에 처박아 버리기엔 너무 찝찝하고 또 기분 더러운 이런 나쁜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또 가족으로 내몰았던 건 지어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씩 가져가지 못했다며 손가락질을 대는 사람들과 남자에게 돈을 뜯으러 수작을 부렸다는 인턴들, 그리고 저를 만들어뜨리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원들. 같은 여자이면서 정신들도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뱉어대는 건지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도 그래도 너무 소심한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만말만 하고는 저를 외면해 버립니다. 여튼간은 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그래서 돌을 벗었잖아. 그런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 여운은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공포와 의문은 언젠가 또 다른 어두운 밤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혼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그 공포를 나누고 싶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밤침이 울음소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테니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